안녕하세요. 62살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보다 더 극진히 모셨는데 그게 다 거짓 연극 속 조연이었다니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그 낯선 반찬통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영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째 해오는 일이지만 환갑이 넘은 나이라 그런지 요즘은 도마 칼질 소리에도 손목이 시큰거렸죠. 그래도 영숙 씨 입가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핏물을 꼼꼼히 빼고 배와 양파를 곱게 갈아 넣은 양념장에 고기를 재우는 영숙 씨의 손놀림은 마치 장인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좀 봐라. 우리 며느리 솜씨는 대궐수라간 상궁도 울고 가겠다. 아침 일찍부터 무난 인사를 온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죠. 올해 80이 되신 시어머니는 영숙 씨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집살이 고되다고 혀를 내둘렀지만 영숙 씨는 달랐어요. 일찍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채워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늘 영숙 씨 손을 잡고 내 딸, 우리 딸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거든요. 그날 오후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말 골프 모임에 갔다가 돌아온 직후였죠. 남편인 상훈 씨는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소파에 벌러덩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벗어둔 양복 재킷을 정리하러 차로 향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옷가지가 더 있나 싶어 뒷좌석 문을 열었을 때였죠. 운전석 뒷자리 구석에 영숙 씨의 눈에 낯선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그것은 아주 고운 분홍색 비단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반찬통이었습니다. 영숙 씨네 집에는 없는 물건이었죠. 영숙 씨는 평소 실용적인 플라스틱 통이나 스테인리스 통을 썼지 이렇게 촌스러울 만큼 화려한 보자기는 쓴 적이 없었거든요. 호기심에 영숙 씨는 보자기 매듭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안에는 꽤 비싸 보이는 유리 반찬통이 들어있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확 끼쳐오는 냄새가 묘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알싸한 젓갈 냄새. 영숙 씨가 담근 김치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통은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는 고춧가루 양념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정성껏 싸준 음식을 남편이 다 먹고 빈 통만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그때였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남편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다가 깬 사람치곤 목소리가 너무나 날카로웠죠. 영숙 씨는 깜짝 놀라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차에 이게 있길래. 당신 이거 무슨 통이에요? 누구한테 반찬이라도 받아왔어요? 영숙 씨가 보자기를 들어보이며 묻자 남편은 허둥지둥 슬리퍼를 끌고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남편은 영숙 씨 손에서 반찬통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거? 김 부장 와이프가 저번에 골프장에서 나눠 먹자고 싸운 거야. 통 돌려줘야 하는데 내가 깜빡했네.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뒤지고 그래? 김 부장 부인이요? 아니, 세상에 요즘 누가 이렇게 비단 보자기에 반찬을 싸다녀요? 그리고 당신 지금 땀은 왜 그렇게 흘려요? 더워서 그런다, 더워서. 별걸 다 신경 쓰네, 참. 남편은 황급히 반찬통을 다시 뒷좌석 깊숙이 밀어넣고는 쾅 소리가 나도록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영숙 씨의 등을 떠밀며 집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했죠. 영숙 씨는 남편의 넓은 등짝을 바라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긴 해도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집으로 들어와 저녁상을 차리는 내내 영숙 씨 머릿속에는 그 분홍색 보자기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 영숙 씨는 식탁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혹시 상훈 씨네 회사 김 부장님 아세요? 그 부인이 음식을 참 잘하나 봐요. 반찬통도 아주 고급스러운 걸 쓰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숟가락질이 딱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TV에 고정한 채 아주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글쎄다.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밥도 얻어먹고 반찬도 얻어오고 그러는 거지. 넌 뭘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니? 피곤하게. 평소라면 우리 며느리 밥이 제일인데 밖에서 헛배 채우고 다니면 안 되지. 라며 남편을 나무랐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남편을 감싸는 듯한 말투였죠. 영숙 씨는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든 남편의 등 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8시 32분이라 찍혀있던 블랙박스 전원 꺼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차 뒷좌석에 굴러다니던 그 낯선 반찬통, 그리고 시어머니의 묘한 침묵, 평온했던 영숙 씨의 일상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영숙 씨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북엇국을 끓이고 갓 지은 밥 냄새로 부엌을 채웠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 상훈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계속해서 식탁 아래로 휴대전화만 곁눈질했습니다. 띠링 하고 짧은 문자 알림음이 울리자마자 남편의 손이 번개처럼 전화기를 낚아채더군요. 누구 연락이길래 아침부터 그렇게 신경을 써요? 영숙 씨가 국그릇에 밥을 말아주며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김 부장이 골프 약속 시간 바꾼다잖아. 당신은 왜 사람을 그렇게 감시해? 숨막히게. 감시라니요. 그냥 물어본 건데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김 부장님 부인이 싸줬다는 반찬통 돌려줬어요? 빈통인데 씻어서 줘야지. 그냥 주면 욕먹어요. 영숙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수저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국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씨, 밥맛 떨어지게 진짜. 돌려줬다고. 알아서 했다니까 왜 자꾸 아침부터 바가지를 긁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지르자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영숙 씨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치면 어디 여자가 하늘인데 남자가 목청을 높이냐며 호되게 꾸짖어 주시곤 했으니까요. 영숙 씨는 억울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영숙 씨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찌푸린 얼굴로 아들이 아닌 영숙 씨를 흘겨보셨습니다. 에구 시끄러워라. 아침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난리냐? 영숙이 너는 애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신경이 곤두설 수도 있지. 그걸 못 참고 남편 속을 긁어대니?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타박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긁은 게 아니라요. 그 낯선 반찬통 얘길 물어본 건데.
그놈의 반찬통 얘기 좀 그만해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이 준 거 받아올 수도 있고 비밀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지. 너처럼 꼬치꼬치 캐물으면 남정네가 집구석에 들어오고 싶겠냐? 쯧쯧.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아들의 등짝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마치 고생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었죠. 남편은 엄마의 비호에 기세등등해져서는 넥타이를 거칠게 매고 현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녀올게 어머니. 저 사람 때문에 밥맛 다 달아났네. 쾅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영숙 씨는 멍하니 서서 닫힌 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섭섭함을 넘어선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세요? 상훈 씨가 이상한 행동하는 거 어머니도 느끼시잖아요.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물을 한 잔 들이켜셨습니다. 느끼긴 뭘 느껴. 늙은 내가 뭘 안다고. 너도 이제 나이 60 넘었으면 좀 둥글게 살아라. 예민하게 굴지 말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인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어쩐지 도망치는 사람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홀로 남겨진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어버린 북엇국처럼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갔죠.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과민한 반응도 수상했지만 평생 내 딸이라며 감싸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들 편을 들며 낯선 사람처럼 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섞여 영숙 씨의 한숨이 깊게 배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 맞아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싹이 30년의 신뢰를 비집고 도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의심이 곧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게 할 서막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집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저녁 식탁엔 이제 영숙 씨 혼자뿐이었죠. 남편 상훈 씨는 야근이다, 회식이다 핑계를 대며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영숙 씨와 눈 한 번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슬금슬금 안방으로 도망치기 바빴죠.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평소엔 무릎이 아프다며 바깥 출입을 꺼리던 분이셨는데 요새 들어 하루가 멀다고 외출 준비를 서두르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딜 그렇게 가세요? 영숙 씨가 걱정스런 마음에 물으면 시어머니는 화장대 앞에서 분첩을 두드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습니다. 노인정에 친구들이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냐? 그리고 나 아직 정정하다. 늙은이 취급 좀 하지 마라. 하지만 영숙 씨의 눈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노인정에 가신다면서 장롱 깊숙이 넣어둔 비단 스카프를 꺼내 두르고 아껴 쓰던 향수까지 뿌리셨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묵직한 보따리였습니다. 때로는 잘 익은 김치통이, 때로는 밑반찬이 담긴 쇼핑백이 시어머니 손에 들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친구분들하고 나눠 드시게요? 아, 그래. 입맛 없다길래 좀 싸간다. 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뭐 들고 나가는지 감시하냐? 에잉쯧. 시어머니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탕하고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영숙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식탁 위엔 영숙 씨가 새벽부터 준비한 저녁 반찬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30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이 집안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신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거실 탁자 위에서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영숙 씨는 무심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급한 전화면 대신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영숙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 이름도 성도 없는 딱 두 글자. 그 집. 보통 친구분들이라면 5분 내 김권사 이렇게 저장해 두셨을 텐데 그 집이라니요. 대체 어느 집을 말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물 묻은 손으로 달려나와 영숙 씨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아니, 남의 전화를 왜 받아? 예의도 없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사생활을 침해당해서 화를 내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킨 사람의 공포에 가까운 당혹감이었죠. 어머니, 그 집이 어디예요? 누구길래 그렇게 놀라세요?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전화기를 가슴에 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몰라도 된다. 별거 아니니까 신경 꺼. 방문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에 막연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낯선 반찬통, 시어머니의 수상한 외출, 그리고 정체불명의 그 집.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식구들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알아봐야죠. 내 30년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영숙 씨의 눈빛이 전에 없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섬에서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반격의 결심이 선 것이죠. 그날 저녁 집안의 무거운 정막을 깬 건 퇴근한 딸 지은이었습니다. 30살이 된 딸은 눈치가 빠르고 속이 깊은 아이였죠. 평소 같으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을 아이가 오늘따라 부엌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는 영숙 씨 곁을 떠나지 않고 서성거렸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오늘 아빠랑 할머니 또 늦으신데? 글쎄다. 야근하신다고 하고 할머니는 친구분 댁에 가셨어. 너 배고프지? 얼른 밥 차려줄게. 영숙 씨가 힘없이 일어나려 하자 지은이가 다급하게 영숙 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잔뜩 낮췄습니다. 엄마, 밥이 문제가 아니야. 나랑 잠깐 내 방 좀 들어가. 엄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바닥엔 식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덜컥 겁이 났지만 딸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방문을 잠그고도 모자라 밖을 한 번 더 확인한 뒤에야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만 한 작은 메모리 카드와 휴대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사실 예전부터 좀 이상해서 알아보고 있었어. 할머니가 노인정 가신다고 나갈 때마다 아빠 차가 시간 맞춰서 대기하고 있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할머니를 태워다 드렸다는 거니? 그냥 태워다 드리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엄마, 이거 봐봐. 저번 주말에 내가 몰래 찍어둔 거야.
지은이가 내민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소는 시내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어느 낯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 상훈 씨의 차가 멈추자 조수석에서 시어머니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집에서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웃으며 손에 든 반찬통 보따리를 흔들고 계셨죠. 그리고 곧이어 운전석에서 내린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을 마중 나온 듯한 한 여자의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파마머리를 한 낯선 여자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아주 자연스럽게 맞이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니? 여기가 어디야? 영숙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지은이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영숙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등기부 등본이랑 다 떼봤어. 저 아파트 아빠 명의로 되어 있어. 산지 20년도 넘었더라고. 뭐? 20년? 영숙 씨는 눈앞이 캄캄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영숙 씨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드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병원비 아낀다고 옷 한 벌 못 사 입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던 그때 남편은 딴 살림을 차려놓고 집을 샀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할머니야, 엄마. 영상 봐봐. 할머니가 저 여자한테 반찬통 건네주는 거 보여? 저거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든 그 장조림이잖아. 화면 속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피땀 흘려 만든 음식을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그 여자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으며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한 진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저 양반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통속이 되어 영숙 씨를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해 먹은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편이야. 절대 용서하지 마, 엄마. 지은이는 무너지는 영숙 씨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품은 작았지만 그 순간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함께 도끼 서린 다짐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그래, 니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았다 이거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해 갔다 이거지. 영숙 씨의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 화면 속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미소가 이제 곧 닥칠 파란을 모른 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숙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와 든든한 조력자 딸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 추악한 진실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숙 씨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낯선 아파트 1205 현관 앞에 섰습니다. 딸이 찾아낸 주소, 바로 그 두 집 살림의 현장이었죠. 초인종을 누를 용기조차 나지 않아 문 앞에 서성인 지 1시간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띠리릭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 씨는 황급히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영상 속 그 파마머리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영숙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제 영숙 씨가 깨끗이 씻어 찬장에 넣어두었던 그 유리 반찬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앞에 슈퍼 좀 다녀올게요. 두부 좀 사와야겠어요. 여자가 현관 안쪽을 향해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갔다 오너라. 오는 길에 상훈이 좋아하는 막걸리도 한 병 사오고 오늘 저녁엔 우리 아들 기력 보충 좀 해줘야겠다. 그건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에게는 허리가 아파 못 걷겠다던 분이 여기서는 저렇게 정정하고 활기찬 목소리라니요.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죠. 영숙 씨는 비상구에서 뛰쳐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손에 들린 반찬통을 낚아챘습니다.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왜 당신 손에 있어? 갑작스러운 고함에 여자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영숙 씨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당황하기는커녕 묘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오셨구나. 본처 형님 되시나 보네. 뭐라고? 형님?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 영숙 씨가 말문이 막힌 사이 열린 현관문 틈으로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경아, 너 왜 안 가고? 헉! 시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는 영숙 씨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손을 바들바들 떨었죠. 영숙아, 내가 여길 어떻게... 영숙 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 안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벽 한가운데 걸려있는 남편과 저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식탁 위에는 영숙 씨가 지난주에 담가보낸 김장김치가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가구들, 새벽잠 설쳐가며 만든 음식들이 모두 이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저 여자는 누구고 저는 대체 뭐였어요? 영숙 씨가 울부짖자 시어머니는 당황함을 감추고 오히려 표정을 싹 바꾸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다 들켰으니 차라리 속 시원하다. 얘는 경하다. 상훈이랑 30년 넘은 사이고 내가 딸 하나 낳고 빚을 댈 때 얘가 우리 집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줬어. 네, 아들이요? 그래, 넌 딸 하나 달랑 낳아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니? 내 아들이 밖에서 자식 욕심에 겉도는 게 불쌍해서 내가 맺어줬다. 어쩔래? 억울하면 너도 아들을 낳든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영숙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몰래 첩을 들여 두 집 살림을 진두지휘에 온 설계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오신 김에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가 형님 솜씨 칭찬을 하도 하셔서 맛이나 좀 보려 했더니 성격이 참 불같으시네. 그 여자는 한술 더 떠 영숙 씨를 조롱하듯 웃어 보였습니다. 영숙 씨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두 여자가 낄낄거렸을 생각을 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시집살이의 대가가 고작 이 처참한 배신이라니.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냉기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그래, 잘 봤다. 아주 잘 봤어. 이 더러운 꼴을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미련 같은 건 없다. 영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가정이 아니라 탐욕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이제 그 지옥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고함에 영숙 씨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현관문에 서 있는 건 퇴근한 남편 상훈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들이 좋아한다는 치킨 박스가 들려 있었죠. 남편은 사색이 된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더니 곧바로 영숙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당신 미쳤어? 뒷조사를 하고 다녀. 노인네 놀라시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의 눈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자신의 진짜 가정을 침범당한 불쾌함과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상훈 씨, 당신 정말 이래? 30년을 같이 산 나한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영숙 씨가 피 끓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치킨 박스를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용히 좀 살아. 쥐 죽은 듯이 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가 아들을 낳았어. 살갑기를 해? 뭐라고? 내가 살갑지 않았다고? 영숙 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정 재산은 못 챙겨도 시댁 재산은 목숨 걸고 챙겼고 시어머니 병수발 드느라 직장까지 그만뒀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이 아들을 못 낳은 죄 하나로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린 겁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덩치 큰 20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한다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 청년이 영숙 씨를 보며 아줌마라고 부르는 순간 영숙 씨의 세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입고 있는 메이커 옷, 저 아이가 다니는 대학 등록금, 그 모든 게 영숙 씨가 아끼고 아껴서 남편에게 건넨 월급 통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봤니? 우리 장손이다. 이렇게 훤칠하게 컸어. 내 딸년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시어머니는 손자 옆에 딱 붙어서서 승리자처럼 영숙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너는 그저 돈 벌어오는 식모였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집 거실에서 영숙 씨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첩, 그리고 아들. 그들은 완벽한 사인 가족이었고 영숙 씨가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서 기다려. 집에 가서 얘기해. 남편은 영숙 씨의 등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영숙 씨의 발이 문지방에 걸려 휘청이자 첩인경아 씨가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형님, 조심해서 가세요. 괜히 넘어져서 병원비 청구하지 마시고요. 쾅 마이너스. 육중한 철문이 영숙 씨의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아이고 밥맛 떨어져라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다시 하하호호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늘어진 티셔츠, 기미가 낀 얼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신을 갈아넣으며 살았던 30년 세월이 고작 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으아. 영숙 씨는 입을 틀어막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배신감이라기엔 너무나 크고 슬픔이라기엔 너무나 처참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던 감옥이었으니까요. 밤거리를 헤매는 영숙 씨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위태로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그냥은 안 죽어. 내 인생, 내 돈, 내 청춘 다 돌려받을 거야. 피눈물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영숙 씨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지은아, 엄마야. 변호사, 알아봐 줄 수 있니? 가족이라는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진 순간 영숙 씨는 비로소 김영숙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대망의 결전의 날, 시어머니의 팔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정식집 연회장에는 친척들과 남편의 회사 동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상훈 씨와 시어머니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세상에서 가장 효자 아들이고 복받은 어머니인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역겨운 풍경 속에 단 한 사람, 주인공인 며느리 영숙 씨만 보이지 않았죠. 아니, 며느리는 어디 갔어? 시어미 팔순인데 코빼기도 안 보여?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할 때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숙 씨였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의 차림새가 모두의 예상을 깼습니다. 늘 부엌일 하느라 입던 헐렁한 개량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예복으로 맞췄지만 아까워서 장롱에만 모셔뒀던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손에는 낯익은 분홍색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와. 남편 상훈 씨가 얼굴을 붉히며 달려왔지만 영숙 씨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 아주 특별한 팔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숙 씨의 당당한 목소리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영숙 씨를 노려보았죠. 영숙아, 너 지금 뭐하냐? 내려오지 못해. 어머니, 받으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손자입니다. 영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보자기를 풀어 잔치상 한가운데에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마이너스. 보자기에서 쏟아져 나온 건 금반지도 돈봉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유리 반찬통과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첩인 경아 씨와 그 아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찍은 가족여행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심지어 남편이 그 집 명의로 해준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본까지 친척들 눈앞에 흩날렸습니다. 이게 다 뭐여? 상훈이가 딴살림을 차렸어? 세상에, 형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다고?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점잖은 척하던 시숙부님은 혀를 끌끌 찼고 시누이들은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어머니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안 통합니다. 저 반찬통 보이시죠? 제가 30년 동안 어머니 드시라고 새벽마다 만든 반찬들, 저 천년 갖다 바치면서 즐거우셨습니까? 너 말을 그따위로. 왜요?
대를 이을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면서요. 그럼 이제 제사상도 어머니 병수발도 그 아들 낳은 여자한테 받으세요. 영숙 씨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봉투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것을 남편의 얼굴에 보란 듯이 던졌습니다. 김상훈 씨, 우리 끝났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당신이 그 여자한테 퍼다 준 돈, 아파트값, 내 몫까지 싹 다 계산해서 청구했으니까 각오해. 여보. 영수가 말로 하자, 말로. 남편이 사색이 되어 영숙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영숙 씨는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발로 걷어찼습니다. 손 치워. 더러우니까. 그 한마디는 지난 30년의 한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사자후였습니다. 영숙 씨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용기 있는 반란을 지켜본 딸이 눈물 고인 눈으로 엄지를 치켜세웠죠. 가자, 지은아. 밥맛 떨어지는데 여기서 뭐하니? 엄마가 나가서 진짜 맛있는 고기 사줄게. 영숙 씨는 딸의 손을 보란 듯이 꽉 잡았습니다. 뒤에서는 친척들의 비난과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뒤섞여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영숙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영숙 씨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30년을 짓누르던 며느리라는 멍해가 산산조각 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영숙 씨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김영숙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날의 소란스러웠던 잔치가 끝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영숙 씨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딸 지은이가 모아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 덕분이었죠. 남편이 처백에 퍼준 아파트값까지 모조리 계산해서 위자료로 받아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돈으로 동네 어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영숙네 부엌.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였죠. 사장님, 여기 파김치 좀 더 줘요. 어쩜 이렇게 맛이 깊어? 네, 갑니다. 우리 집 파김치가 밥도둑이죠? 30년 동안 시어머니 입맛 맞추느라 갈고 닦은 솜씨가 이제야 빛을 발했습니다.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동네 맛집으로 소문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집안 꼴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자료로 재산을 반토막 내주자 돈 보고 붙어있던 첩경아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도 유학 자금이 끊기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더군요. 결국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인 아들과 병든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영숙아. 내가 해준 갈비찜이 먹고 싶구나.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예전에 그 쩌렁쩌렁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병들고 초라한 노인의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 당장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번호 잘못 거셨어요. 이제 그댁 며느리 세상에 없습니다. 갈비찜은 식당 가서 사드세요. 영숙 씨는 담담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뛸 줄 알았는데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연민도 남지 않은 완벽한 남이 되었기 때문이죠. 가게 마감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지은이가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얼른 손 씻고 와.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굴비 구웠어.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모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식은 밥을 먹을 필요도 없는 평화로운 저녁 식탁. 영숙 씨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밥알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 맛있다. 30년 동안 남들이 먹다 남긴 밥, 식어버린 국만 먹으며 살았던 영숙 씨.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라는 걸요. 지은아, 밥맛이 참 좋다. 꿀맛이야, 꿀맛. 영숙 씨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지난 슬픔을 씻어내는 눈물이 아니라 다가올 내일을 축복하는 기쁨의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3살 김영숙입니다. 제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